첫날부터 너무 이거 열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잡고 출발을 하셔야 이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막 공부만 했다가는 물권 채권도 모르고서 막 가서 그냥 헷갈리신다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물권 채권 비교하시고, 아마 시간이 제가 이제 어쩔 수 몰라가지고 뒤에 이제 용어 정리 몇 가지 해드렸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찍 끝내드릴게. 예, 예. 제일 좋은 게 일찍 끝나는 거죠. 예, 예. 저도 아직 뭐 입도 잘 풀리지 않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강의를 안 했더니, 자, 물권 채권 이제 개념은 잡으셨어요. 개념 잡으셨어.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갑이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 이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유권 당연히 물권이 되겠죠. 자, 근데 을과 자 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을을 한 사람은 갑보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뭐가 청구권 권리가 생기고, 자, 갑은 을한테 대금을 달라는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권리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은 물권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채권법은, 자, 채권법 파트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채권은 항상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니까 물권처럼 다양하지가 않아요. 물권은 소유권하고 점유권, 저당권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그거 권리 하나하나를 잘 배우셔야 되는데, 어차피 채권은 돈 달라는 것이든 소유권 넘겨달라는 것이든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걸 배우시게 되는 거고, 그럼 채권은 지금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발생한 이유는 뭘 했기 때문에? 계약. 그래서 채권법 중에 우리는 무슨 법을 배우시냐면 계약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으로부터 뭐가 발생된다?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채권법이라고 그러지만 계약법이라 해서 이제 채권 발생하는 원인인 계약법을 배우시게 되고, 그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중개사들, 부동산 중개사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매매, 임대차, 그다음에 교환, 뭐 이런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된다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물권 채권 잡았고, 그럼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것은 하나씩 예를 들어 놓은 게 비교하는 게 가장 쉬워요. 자, 그래서 물권 채권을 비교하시는데 비슷하지만 권리가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물권인 뭐가 있고요.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냐면 채권이에요. 자, 임차권은 임대차, 월세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전세권, 임차권, 전세, 임대차 구별하지 않죠. 하지만 법은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갑의 X 건물을 이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사가지고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면 좋겠죠? 예.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빌리는데 물권을 가지고 빌릴 수도 있고, 뭘 가지고? 채권 가지고 빌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차이점이 조금 있지만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전세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드시 전세금이란 걸 주고서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물권은. 네,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서 요 X 건물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이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라고요. 정해놔서 법에서 이건 물권이다. 그러면 물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전세권은 이제 특정한 갑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네, 이 건물을 이제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약하고 등기할 때까지만 이 사람하고 관계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에서 임차권 취득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자,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 달라고 하면 보증금 주고, 여기서 이제 차임, 월세를 이제 주기로 약정하겠죠. 그리고 차이점이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라는 것을 취득해서 사용한다. 자, 이제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 그럼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 전세권자, 이 사람 임차인이라고 해서 다 남의 건물을 몇 년간 빌려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 소유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지만 임대차였으면은 이 임차권 가지고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얘 보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 좀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좀 다른데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물권, 채권 구별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대항자 또 나왔네요. 그럼 항상 대항은 무슨 얘기다? 주장한다는 얘기, 주장. 자, 이 사람 전세권이란 물권 권리 있죠? 임차권이란 권리 있어요. 자, 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써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지금 권리 보인다고 그러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 병원 한번 가보죠. 야, 자꾸 헛것이 보인다, 이게.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권리를 배우시는데 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법에 딱 정해놓고 권리들은 이렇게 해야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라고 딱 정해놓은 걸 우리가 배우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전세권이란 권리 이 사람 가지고 있지만 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등기는 돼 있겠지. 특히 임차권은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임차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 어쨌든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갑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계약 당사자 아닌 갑이 아닌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물건 들어가 봅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건은 이 건물 등기부에 전세권자가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다른 사람도 이 건물 등기부 떼보면 얘가 전세권자라는 걸 알겠죠. 자, 안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근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채권 관계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할 수가 없다네.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 어쨌든 2년 기간 잡았다 그러면 2년 동안에는 누가 소유자든 뭐든 이 사람은 전세권 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건이에요. 하지만 임차권은 2년을 잡았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2년 동안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2년 아직 끝나기 전에 그 소유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이제 대항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병하고는 우리 전세권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계약 당사자는 아니죠. 이 사람한테 이제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이 전세권은 뭐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자, 병한테도 주장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2년이 안 끝났으면 얘는 얘 보고 나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2년 동안 잘 살다가 2년 끝나면 자, 이 사람은 전세금 받아야 되겠죠. 자,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고 한다? 병한테 하는 거예요, 병한테. 그래서 이제 받아서 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에서 임차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 2년을 정했는데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이걸 병한테 팔아서 넘겼다. 또는 경매 들어가서 경락받았다. 얘가 소유자죠. 자, 아직 얘는 임대차에서 기간 남아있죠. 얘가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돼요. 버틸 수 있어요. 나가야 돼. 얘는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항상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특정한 사람, 계약한 사람 누구? 갑한테만. 얘한테는 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럼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받아 나가야지. 자,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달라고 해야 돼. 특히 경매 들어왔다? 경락받은 사람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 소유자한테 해줘야 돼. 그럼 전 소유자는 지금 경매 들어왔으니까 지금 돈이 있어서 없어서 경매 당했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얘는 그냥 나가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엄청난 차이 있어요, 사실 물건하고 채권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결론 얘기합니다. 이제 물건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 물권자는 소유자 달라졌든 뭐든 상관없이 버티고 살 수 있고, 자, 다 끝나면은 현재 소유자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전세금을 내줄 사람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권리의 반대니까. 원래 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지가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내줘야 돼요. 물권 같은 경우는. 근데 채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보증금도 현재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약한 사람한테만 달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두 개 중에서 빌려 사용하는 것은 뭐가 좋은가요? 물건이 좀 세지요. 그래요, 세. 채권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던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건 순수하게 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것들은 주로 전세권 들어가서 많이 사나요? 임대차에 많이 사나요? 전세권. 그러면은 물건이라는 얘기고, 물건이라는 것은 자, 뭐까지 해야 되냐? 등기까지. 아파트 전세권 등기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산다? 전세 산다 하지 전세권 산다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전세 사는 것은 뭐예요? 임대차. 예. 반드시 물건이 되려면 뭐 예외가 한두 가지 있지만 뭐까지 해야 물건이 된다? 등까지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막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아예 그냥 자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밖에는 전세 산다. 물론 전세 많이 살죠. 전세 사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뭐다? 임차권이에요. 임대차예요. 채권이 채권.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 자, 전세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세, 채권, 물권. 채권. 그러면 그 아파트 경매당에서 경락이 나타나면, 자, 그 전세 기간 남았다 하더라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민법대로 하게 되니까 맨 전세 사는 사람 또는 임대차 월세 사는 사람들은 경매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팔려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 강자인가요? 약자인가요? 약자인데 그럼 민법대로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맨날 쫓겨나가고 보증금 날리고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럼 이제 민법만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법 하나 만들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그러니까 그냥 임대차는 뭐에 대한 거예요? 민법에서 외우시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권 체제 발생하는 거. 근데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다 보니까 민법으로 적용하다 보면 맨날 쫓겨나가고 맨날 장사다 쫓겨나가고 살다 쫓겨나가고 보증금 날리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특별법도 결국은 민법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뭘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가 발생돼서 대항력이 발생돼서 경매당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은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임대차 문제 풀 때하고 주택임대차 문제 풀 때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민법의 기본적인 물권채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은 민사특별법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냥 민법의 얘기를 해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물건인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꼭 전세권뿐만 아니라 그냥 물건은 전부 다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권을 예를 들었으니까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에 그 목적물, 토지나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계속 그 부동산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전속기간 만료되면 이제 만료됐으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자,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그럼 반대로 문제가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진다?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채권인 임차권은 그랬는데 어쨌든 채권은 임차권이든 뭐든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채권은 항상 특정한 사람한테만 얘기가 되니까 개념 잡으시면 돼. 그래서 임대차 전속 중이라도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 사용할 수 없어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적물이 양수인에게 그럼 보증금 내놓으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소유자한테만 해야 돼요. 그럼 전소유자가 도망가 버렸다. 받을 길이 없어. 특정한 사람한테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차이점 잡으시고요. 그러면 예제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지상권 그랬어요. 권리죠. 한번 그냥 그래서 말만 잘 보셔도 뜻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지자는 땅 지자겠죠. 권리예요. 그럼 이게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건이 되겠지. 땅에 대한 권리라는 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자기 땅, 남의 땅. 남의 땅이겠지. 자기 땅은 소유권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그럼 별도의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남의 땅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남의 땅 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 지상.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나무 심고 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권법 파트에서 지상권을 열심히 배우시게 되겠지. 그럼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지상권이 물권이라는 걸 잡았어요. 그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자 이제 토지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가지고요? 지상권 가지고, 자 지상권 물권 채권 물권, 자 이렇게 이 토지를 직접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은 이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토지를 뭐 한 자 그랬어요? 양수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토지 소유자니까 물어봅니다.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한테 야 이제 내 땅이니까 내놔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없다. 이제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소유권 취득했든 뭐든 나 기간 30년 잡았으면 30년 동안은 나 이 토지를 직접 지배해. 되셨죠? 네. 자, 2번은 토지 임대차예요. 자, 이제 임대차니까 물권, 채권, 채권. 등기 안 됐습니다. 그럼 채권, 순수한 채권 들어가시고, 그럼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제3자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만 효력이 생기는 거죠. 틀렸죠? 자, 이제 전세권 나왔고, 전세권 물권이고, 전세권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갔다. 자, 이제 전세금 반환 채무도 그랬으니까 이제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내줘야 되냐 이 문제죠. 당연히 누가? 신소유자한테 이전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아주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 22회까지만 들어왔는데 아마 올해도 나왔을 거예요 이거요. 전세권 파트에서. 자, 대항력의 의미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물권은 어쨌든 대항력이 있어요.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뭐든 다. 하지만 채권은 어찌로 대항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다시 전세권이란 물권 가지고 있고요. 임차권이란 채권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자, 그럼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양도, 처분이 자유롭냐 아니냐.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제 네가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네가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얘기인데, 자 의미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권 뭐라고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이 물건을 직접 자기가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배는 다른 사람이 지배해도 되니까, 자, 이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물건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처분이 자유로워요. 대항력도 있고 처분도 자유로워. 하지만 채권은 항상 특정인이 특정인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얘는 얘한테 빌려줬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러면 임차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없어요. 하려면은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의미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양도 처분성 있냐 없냐 그인데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물건이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 담보 제공해서 돈도 빌릴 수 있고 또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가 있어요. 전전세 할 수 있고 임대 또 놓을 수 있어요. 자, 이 건물 옛 거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가 있다고. 전세권은 무슨 권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서 가가지고 물권법 배우고 채권법 배우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물건은 항상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물건을 2년 잡았으면 2년 동안은 다른 사람 개입 없이 2년은 내가 이걸 직접 지배해서 내가 사용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수익 얻으려면 빌려줘야지. 이해되셨죠? 네. 하지만 채권은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뭐 하는 거다? 요구,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라고. 채권은 항상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자, 임차권 가진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러는데 임대인, 즉 목적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다른 한테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되셨죠? 네. 자, 그럼 그런 기초를 가지고 나왔던 질문들 들어가 봅시다. 자, 또 지상권 나왔으니까 이거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럼 지상권 가진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 토지 소유자가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유롭게 타인한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건이니까. 자, 되셨어요? 네. 갑소유 건물을 두 번째 임차하고 있던 을이, 자, 임차 그랬으니까 임차권, 채권 관계죠? 자,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한테 양도했어. 자,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 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근데 뭐 없이? 동의 없이 넘겼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면 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열 받겠죠?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이제 끝내자. 기간 남았지만. 물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요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이런 다른 사람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 끝낼 수 없어요, 여기서. 근데 채권 관계는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얘기했어요. 자, 물건 대항력이 있다. 의미 이해를 하시고, 하지만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자, 처분이 자유냐 아니냐 그건데 물건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예, 꼭 상대방의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자, 하지만 채권은 넘기려면 상대방이 뭘 받아야 된다? 동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남의 물건 빌려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사용하다가 건물 같은 경우 보일러가 좀 고장났어. 자, 고쳐야 되겠죠? 예, 유지 수선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건. 그럼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고치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다?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보일러 고장났다고 그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한테 고쳐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지가 고쳐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줘야 돼. 누가? 전세권자가 그래야지.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는 소유자 쪽을 얘기합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은 자, 보일러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유지 수선은 전세권자가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고치려면 비용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자기 건물을 고친 거예요? 남의 건물을 고친 거예요? 얘가 고친 게 남의 건물. 보일러 남의 거 고쳤잖아요, 지금. 그럼 그 고친 비용이 나올 텐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는 항상 뭐 하기 위한 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 현상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자, 보일러 고쳤어요. 한 몇만 원 나왔다고. 이거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가 고쳐야 되니까 법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자, 이를 필요비라고 그러는데 이걸 목적물 소유자인 설정자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채권관계인 임대차에서는, 자, 임대차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다, 상대방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거다.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특정인. 그럼 보일러 고장났으면 고쳐달라고 청구해야지. 그럼 고칠 의무는 임대인 측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유지수선 그러면 이게 전세권이면 전세권자가, 임대차면 임대인이, 주어가 달라져야 돼 이게요. 네. 그런 거 구별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고쳐줘. 그러면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직접 사용은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고쳐줄 때까지, 얘 지금 저기 뭐 외국 가가지고 뭐 일주한데 코로나 걸리면서 뭐 한번 2달, 2달 동안 덜덜 떨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고쳤겠죠. 나온 비용을 뭐라 한다? 필요비. 자, 건물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에 임대인이 목적물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 누가? 임대인이. 그런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 자, 이런 걸 필요비라고 그러죠. 자, 이럴 때는 임대인한테 그거 주시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법에 정해놓지 않은 뭘 많이 살아. 그리고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세 살다가 보일러 고장 났어. 누가 고쳐야 돼? 뭐 난리 나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법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은 전세는 뭐니까? 임대차 채권이니까. 근데 전세 들어갔을 때는 집주인들이 잘 안 고쳐주려고 들어요, 이게. 이걸 오해를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전세가 다툼이 가장 많아요, 이게. 전세가. 이게 왜 이제 나중에도 보이겠지만 이 전세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법들은 우리나라 국산게 거의 없어요. 다 외제. 다 수입해서 한 거예요. 다 이제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또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게 왜생겨요 이게. 뭐 역사를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전세는 임대차니까 사실은 집주인이 다 해줘야 돼. 또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또 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또 고쳐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건 그렇고 그건 현실이고 공부할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냥 전세, 권, 그럼 뭐다? 물권, 임대차 또는 임차권 그러면 뭐다? 채권. 이것만 나오니까 이건 안 나오니까 이 구별만 잘 하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절 통해서 다시 한번 차이점 들어가 봅니다.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상환. 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틀렸지. 그런 거 구별하시는 거지. 자, 2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자, 임대인이 이제 임대차 관계죠.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넘겨줬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자, 여기 임대차니까 임대인이 진다, 임차인이 진다. 임대인. 그럼 주어가 지금 임대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결론이 의무를 부담한다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임차인은
자,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줘서 자기가 고쳤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필요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여간 우리 민법은 권리 의무, 그중에 권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자, 권리는 크게 물권하고 뭐로 나눠진다고요? 채권. 그래서 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잡고 출발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거, 그것들은 하여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처음 특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럼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권, 채권 비교해 드렸고, 용어 정의가 조금 있는데, 의외로 조금 물권, 채권 빨리 끝났으니까, 나눠 드렸으니까 용어 정의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 보시고, 그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어쩌 이제 했고, 그 용어는 사실 민법 배우시다 보면 이것저것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려요. 근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민법에서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용어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거기 정리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맨 처음에 청권이란 권리가 또 나오죠. 청권이란 그 권리 가진 사람이 의무자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보셨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물권이 있죠. 그러면 청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일반적일까요? 채권에서부터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특정한테 뭐 하는 거니까?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청권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채권에서 나온 청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적 청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물권은 청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럼 소유권, 물권, 채권. 물권이니까 그냥 그 책을 잘 사용하고 뭐 처분하면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책에다가 야 나를 합격시켜줘라 합격시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항상 물권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책을 제가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훔쳐갔으면 이제 여러분은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책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 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결국 그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행사를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럼 당연히 저보고 야 그거 내 거니까 빨리 내놔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물건으로부터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청권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물건 자체가 청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은 채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청권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근데 물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물건을 누군가가 침해를 했을 때, 방해를 했을 때 그 방해하지 마라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무슨 청권이란다? 물권적 청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대략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청권은 크게 나누면 무슨 청권하고 채권적 청권하고 그 다음에 뭐 물권적 청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막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권리. 그래서 권리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민법에는. 근데 가장 큰 틀로 물권 채권이 잡혀지는 거고, 자 형성권이란 또 권리가 나오는데 이 형성이란 단어는 항상 형성이란 뜻을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올 텐데 여기 일방적인. 항상 우리 민법에서 형성자가 나온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일방적. 그러면 뒤에 권리를 이제 써놨으니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 소멸되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결과를 하고 결과를 발생시키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형성 그러면 항상 뭘 외우시면 된다? 일방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형성권은 양당사자가 일방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자, 올해도 이제 지문에 뭐 나왔었는데 제가 또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여러분을 사기쳤어. 제가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제 부동산 쓸데없는 거 사기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쓸데없는 땅을 산 거야. 보니까 저한테 사기당했어.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당한 사람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취소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제가 합의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 될까요? 사기당한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효 취소 나오지만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권리를 갖게 돼요. 이걸 무슨 권?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하고 여러분이 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사기쳐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권은 여러분만 갖는 거지 사기친 사람이 취소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취소권을 뭐 하면 돼요? 행사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원하는 결과는 매매 계약을 없애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해버리면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를 해버리면 저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지. 의미 이해되셨죠? 예. 그럼 당연히 취소권이라는 권리도 권리인데 이런 권리를 통틀어서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취소권.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뭐 취소권이라든지 해제권이라든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고 형성이란 단어 나오면 뭐다? 일방적. 일방 당사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했는데 법률행위인데 뭐 전체적인 법률행위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계약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니까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다. 또 좀 전처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다.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자, 이런 용어들을 쑥 쓰는데 자, 요것들은 다 같은 게 아니니까 차이점 간단하게 잡고 들어가세요. 해지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무효는 말 그대로 계약은 하긴 했지만 그 계약은 뭐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는 이유는 자,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하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예. 한 사람은 대금 달라는 권리,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할 권리가 발생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뭐다 그러면 무효다 그러면은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겨달라, 대금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걸 무효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무효는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든 안 하든 그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반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효는 자, 누구든지 그 계약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계약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취소는 뭐일 때 취소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까 말씀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당사자가 지들 마음대로 계약을 해놓고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정해놔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시면서 아 이건 무효사유구나 이거지 그런 거 배우시는 거야. 근데 취소는 당연히 계약은 했지만은 자 법에서 정해진 뭐에 해당될 때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의 뜻은 뭐냐면
자, 가장 대표적인 취소 사유가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사기나 협박,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건데, 제가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 매매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유효예요, 유효.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효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여러분도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취소라는 것, 사기당한 것을 느꼈다, 이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 이제 그 유효인 계약이 처음부터 뭐가 돼버린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 나 이거 계약 싫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취소를 하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취소하지 않고 뭘 하든 실행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일단 그 계약은 뭐다? 유효예요, 유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근데 취소 그러면 일단은 유효지만, 자, 일정한 사유에 해당돼요. 제한능력자는 나중에 봅니다.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계약을 하거나 사기 협박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은 처음부터란 얘기예요. 무효화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뭐에서 뭘로 바뀐다? 유효에서 무효로 바뀌어요. 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누가 무효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 무효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효는 누구라도 무효인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취소는 아무나 이거 취소하겠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항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취소권자라고 그러죠. 그럼 취소권자는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뭐에 해당되는 사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사기 친 사람이 아니라 협박을 당해가지고 계약을 한 사람, 착각을 해서 계약을 한 사람, 미성년자가 계약했을 때 미성년자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취소 파트 배울 때 항상 무효하고 취소는 한 문제씩 나오는데 뒤쪽에서 이제 배우실 때 그 기초 개념을 잡고, 물론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해제가 있는데, 해제하고 취소하고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해제도 보니까 일단 뭔가요? 유효해요, 유효. 뭐 지금 막 하려고 하지 마자. 어차피 다 뒤쪽에서 배우실 건데 이런 기초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 정도만. 자,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여기도 또 당사자의 뭘 표시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취소하고 해제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밖에서는 취소 해제 다 구별하, 무효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래요? 취소한다고 그래. 그냥 막 취소한다고 그래. 법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시고, 무효 사유에 해당될 때는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는 뭐? 취소. 그럼 해제는 당연히 무슨 사유 있을까요? 해제 사유가 있어요. 물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데 차이점이 또 취소 사유는 딱 법에 정해진 아까 보셨던 그 네 가지에 해당될 때만 취소를 하게 되는데, 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도 있지만 지들끼리 뭐 해놓은 사유도 있냐면 약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계약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제하기로 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합의로도 할 수 있고, 이건 해제는 굉장히 폭넓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바로 2번이 그 얘기인데, 취소 사유는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채무 뭐일 때, 불이행, 요것 정도 기억을 하세요. 채무 불이행일 때. 물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는 있죠. 자, 그러니까 봅시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자, 이 사기당한 거 계약을 했으니까 뭐 잘못했겠죠? 여러분 이 계약을 없애고 싶죠? 자, 여러분 이 계약을 해제한다, 취소한다. 취소한다 그래야지. 해제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계약을 했어요. 정상적인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됐다 안 됐다? 되죠. 저는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저한테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저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자, 이 의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제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아니라 산 사람한테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권리 중에서 채권이 있는 반면에 의무 중에서 그러면 무엇도 있겠다? 채무도 있겠죠. 항상 반대로 얘기 들어가면 돼요. 채권, 채무, 권리, 의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뭘 가지고 있다고요? 채무. 당연히 채무는 자, 11월 20일 날 여러분은 잔금 줄 채무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정상적으로 샀으니까. 저는 11월 20일 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11월 20일 날 잔금을 주면 자, 여러분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뭐 하고 있나요? 이행하고 있죠. 그러면 저도 등기서류 가지고 여러분한테 잔금 주면서 맞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으니까 서로 약속 잘 지킨 거죠. 그럼 여기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취소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11월 20일 날 여러분은 잔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잔금 받지도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더라는 얘기지. 왜? 8대 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8억이 돼버렸어. 아,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저의 채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걸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몇 번 독촉하겠지. 근데 죽어도 제가 소유권 이전 안 해준대요. 이 계약 없애고 싶을 거 아니에요. 취소, 해제. 이럴 때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취소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예, 네, 이때는 해제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구별하시고. 자, 한두 가지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말 그대로 이득을 봤는데 정당하게 부당하게, 그럼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은 그냥 지가 갖는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라 얘기해요. 정당하지 않은 이득이니까. 즉 이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봤을 때 그 이익 반환을 명하는, 이것도 하나의 공평한 거죠. 공평. 이득을 보려면 정당하게 이득을 봐야지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 그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득 받은 사람은 돌려주고 그럼 손해본 사람은 그 이득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받은 자는 이익 얻은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얘기하겠죠. 이익을 얻은 사람은 돌려줘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예.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바쁘시구나. 예, 그래요. 예.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어. 자,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 하나, 그 정도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다. 자, 무효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저한테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사기 당한 줄 모르고 계약을 했을 테니까 계약금 5천만 원을 저한테 줬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계약이 사기 당한 줄 알았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원래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취소를 해서 무효화 시켜버렸으면은 이제 주고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모르고 계약금 얼마? 5천만 원 저한테 줬죠. 저는 5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정당해요? 부당해요? 이런 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5천만 원 돌려줘야지.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야 계약금 빨리 5천만 원 줘. 청구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의미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도 우리 민법에 굉장한 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용어들은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범위 정도까지만 간단히 봅시다. 그럼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법률상 원인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야 계약금 받는 게 정당한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가 돼버렸는데 받았다는 얘기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냐 그 얘기인데 요게 받은 사람이 이제 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러는데 자 모르고 받았을 때하고
알면서 받았을 때가 달라요. 자, 만일에 거꾸로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제 좋은 부동산을 여러분이 싸게 샀다. 그럼 제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기당한 줄 모르고 팔았으니까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죠. 자,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받았지만 제가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역시 이 5천만 원도 부당이득이죠. 저가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되죠? 근데 저는 지금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한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고서 받아. 항상 선의의 악의는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럼 모르고 5천만 원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사기당한 줄 알았어.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제가 이 계약을 취소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미친 듯이 써버렸어요. 예?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마시고 뭐 하고. 자, 그리고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부당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받은 돈이 얼마인가요? 5천. 현재 남아있는 것은 3천. 그럼 제가 몰랐으면 저는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모르고 받았으면. 예. 이걸 현존이익이에요. 현존. 자, 이익 받은 사람이 뭐일 때는, 선의일 때는 받은 이익이 이미 소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만, 이걸 뭐라 한다고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것만 돌려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했으면 뭐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쓰고 다녀. 가지고 있으면 다 돌려줘야 돼, 이게. 근데 악이라면, 자, 악이 거꾸로 제가 사기쳐가지고 계약금 받았다. 그럼 계약금 받을 때부터 저는 사기쳐서 계약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취소했다. 자, 그럼 저는 2천만 원을 썼다. 현재 3천만 원 남았다 하더라도 3천만 원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거 다 돌려주면서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이 손해 입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을 해줘야 돼, 이것은. 그래서 받은 사람이 선의 악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악의는 얻은 이익에다가 이자 또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 그 정도만 부당이득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 아예 계약이 성되지도 않았는데 주고받았다. 또는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또는 계약을 뭐 했다? 취소했을 때.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그때 돌려달라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네. 언제 쓰는지 잡으시면 되고. 자,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나오는데, 원상회복. 한마디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역시 5천만 원 계약금 주고 11월 20일 날 중도금은 뭐 안 준다 치고 이제 잔금, 나머지 잔금 주면서 소유권 이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 자,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계약을 없애고 싶어. 취소, 해제. 해제한다, 이럴 때는. 됐나요? 예, 그럼 해제했으면 어쨌든 간에 유효인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매매 계약하면서 5천만 원 제가 받았죠. 자, 그럼 저도 이걸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 5천만 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5천만 원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냥 또 말 거예요? 또 받아야죠.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때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원상회복.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말 뜻을 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원래 상태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해둬라. 그럼 원래 상태라는 것은 계약이 없던 상태대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때는 받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선인데 2천만 원 써버리고 3천만 원 돌려준다 그러면 이건 원상회복이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이때는 돌려줄 사람은 선이 악이 상관없이 받은 것 전부 다 돌려줘야 돼, 이때는. 자,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걸 원상 회복 의무로 하고요. 자, 받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냐 없냐, 선이냐 악이냐 따질 것 없이 받은 거 전부를 돌려줘야 돼요. 그럼 원상 회복은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해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게 다 달라.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접목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됐다. 근데 주고받은 거 있다.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약이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뭐라 한다고요? 그때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이해되셨죠? 예. 그 정도 보시고 일단 갑시다. 예. 그래서 요 프린트는 어차피 뭐 그냥 끝내면은 좀 찝찝하니까 아마 다음 주 되면은 기본서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뭐 본격적인 진도 좀 나가긴 나가는데 그 나가기 전에 필요한 용어들 몇 가지 남은 거 있으니까 다음 주에 그거 몇 개 정리하면서 기본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거 되도록이면 가지고 오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배도 고프고 좀 그러네요. 예, 끝내도록 할게요. 하여간 출발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